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며칠 사이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 한국의 사령탑이 사실상 와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깊은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 외교는 중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복직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검토도 하겠지만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어떤 종류의 재앙이냐 하는 것도 아마 검토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리적 사항은 아니지만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안보적, 외교적, 경제적 수준의 위기가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에 비해서 1월에는 한 2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단기간에 이렇게 준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아가지고 대목을 보려고 노리고 있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그게 뭐 실무적인 문제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하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죠. 특히 민감국가로 리스트에 올려놓고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미 간에 깊은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깊은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수도권의 중요한 부대를 이동시키면서 미국 측에, 즉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데 대한 당시 바이든 정부를 잇는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신감,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가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의 줄임말이죠. APEC 정상회담은 세계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정상회담 중에서 아마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APEC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경주에서 있습니다. 이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담입니까? 그런데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이 APEC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다시 복직을 한다?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APEC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구속됐던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고 APEC 회담에 참여할까요? 우리 정부는 한때 한국이 G7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G7 국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G7 회원국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를 하기로 예매를 했는데 티켓트가 워낙 안 팔려가지고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최근의 이 시국 불안을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공연 예술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크게 아마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 운전사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쫙 깔려 있으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곧집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뭐 음식점에도 들리지 않고 영화관에도 들리지 않고 해서 활동량이 줄으니까 택시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으로 한국이 지금 재앙적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복합 위기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를 흔들고 안보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지휘청은 아주 사납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편을 안 들어주면 배신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행복한 듯 보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즉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뭐 이런 분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의기양양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만약 현직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중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데 오늘의 위기를 한국의 뭐 선관위나 민주당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주어가 좀 애매한데 중국, 북한과 짜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세력은 처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선관위가 짜고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처단해야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하면은 그런 김용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제2, 제3의 계엄령이 아니면은 비상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게 되었는데 뭐 미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이 많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고 결정문을 지금 다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결정문이 워낙 중요하고 쟁점도 많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 의견이라 하면 6명 이상의 의견이 그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개 의견은 그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나는 이런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을 더 강화하는 보충 의견은 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 경우에는 탄핵 인용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아마 그런 반대 의견은 없고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표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국군 지휘부가 쑥대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한국 국군 지휘부가 이렇게 무력화되고 감옥에 간 예는 없습니다. 이럴 때 만약 북한이 모범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령도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군 지휘부의 공백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군 통수권자 윤석열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계엄이 끝나지 않았어요. 형식상은 계엄이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이러니까 지금도 계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계엄 사태를 헌법적으로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가서 정신 차리고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의 삶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